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유전학 파트에 대한 핵심 정리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유전학 파트는요, 우리가 핵심 정리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건 좀 많이 다뤄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전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익히지 못하면 사실은 유전학 문제는 날아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전학 문제 푸는 것에 대한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학 문제를 풀 때 꼭 이제 알아둬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는요, 유전학 문제가 대부분 그 교배 실험이 나옵니다. 교배 실험. 교배 실험. 그럼 이 교배 실험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 교배 실험을 자가교배를 하고 있는 건지 또는 검정교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교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형들을 이미 준 상태에서 교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우성이 뭔지, 우열관계 있죠?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우열관계 판단이 되면 결국 표현형으로 뭐가 나타나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그 비율 있죠? 그 비율을 가지고 어떤 유현상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양성잡종끼리 교배를 했는데 1대 2대 1의 비율이 나왔어요. 양성잡종 교배를 했는데 1대 2대 1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불안정 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율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쫙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요, 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도는요, 표현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유전자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할 겁니다. 유전자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할 거거든요. 그 유전자형을 여러분이 잘 집어내셔야 돼요. 표현형은 이미 가계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질환자인지 아닌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유전자형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를 접근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연관과 교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연관과 교차율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자, 문제가 틀림없이 검정교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정교배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검정교배를 했을 때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비율을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비율이 반드시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이 비율이 얼마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7대 1대 1대 7이다. 7대 1대 1대 7이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항상 뭐예요? 숫자가 작은 애 있죠? 항상 숫자가 작은 애, 얘네가 뭡니까? 교차형이다. 그럼 전체는 15잖아요. 16이잖아요. 그럼 16분의 2, 즉 8분의 1이 교차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부모를 봤을 때 이 A하고 B라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었다는 거죠. 소문자 A하고 B가 같은 염색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재조율되어 가지고요, 섞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이요, 교배 실험이 나올까, 가계도가 나올까, 또는 연관과 교차가 나올까라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또 하나 추가한다면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학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말로 들어갖고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떻다라는 거를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율 주의하시고 푸는 요령 아시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접근하십시오. 단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전학 문제는요,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암기가 되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한데 유전학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 그거 풀다가 시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유전학 문제는 좀 놔두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 시험을 봐서 꼭 다 맞아야 된다라는 시험이라면 유전학 문제를 풀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성인 시험들은 유전학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 시험이 꼭 만점을 맞아야지 되는 그런 시험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웃기게도 유전학 문제가 나오면 제가 나중에 풀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푸는데 시간이 나면 풀고 모르면 그냥 찍어라. 이거 푸는 시간에 다른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푸는 게 점수에는 더 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전학 난 젬병이야. 풀 수가 없겠어.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낫죠. 근데 내가 좀 자신이 있어요. 그럼 풀어야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학 파트는 제가 따로 이렇게 암기할 거를 알려드린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좀 그 특징적인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핵심 정리한다기보다는 문제풀이 요령을 좀 익혀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전학에 대한 얘기는 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뒤에 가보시면 유전자 발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87페이지부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제가 강의할 때에도 크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용어들을 좀 알아놓으시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106페이지 집단 유전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집단 유전학이라는 것은 제가 진화론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가서 진화론을 좀 배우시고 대리분들 빈도를 배우신 다음에 그때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더 뒤로 가보시면요. 자, 이제 107페이지까지가 유전학이고 저 뒤로 가보시면 유전자와 발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우리가 I 단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I 단원, 유전자 발현 이쪽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보시면 DNA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DNA에 대한 특징. 자, 우리가 I 단원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DNA 복제입니다. DNA 복제. 복제에 대한 과정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사와 번역입니다. 전사와 번역. 그때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전사 후 가공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사 후 가공.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거의 출제가 2개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정도로 잘 나오는 파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있는데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오페론의 조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오페론의 조절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진핵세포의 발현 조절이 있습니다. 진핵세포의 경우에 유전자의 발현 조절, 유전자 발현 조절. 자, 이 용어적인 특징들 있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용어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상당히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일 수 있는데 왜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해본 적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성인 시험들에서 이걸 잘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특징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를 보시면 유전 물질로서의 DNA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실험적 증거가 있죠. 자, 실험적 증거가 2가지 실험이 있어요. 하나는 에이버리의 페롬 쌍균 실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허쉬와 체이스의 박테리오 파지 실험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116페이지를 보시면 자,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실험하기 전에 있었던 그리피스의 실험이에요. 자,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 쌍구균이 있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보시면요. 이런 실험이 있죠. 그리피스가 2번째 줄입니다. S형균을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배양 접시에 살아있는 아령균과 섞어 보았는데 그랬더니 아령균이 폐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폐렴을 일으키지 않았던 비병원성인 아령균이 형질이 폐렴을 일으키는 형질로 바뀌었어요. 이를 우리가 형질 전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마 S형에 있는 DNA가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오른쪽 가보시면 에이버리의 실험이 있습니다. 자, 에이버리의 실험. 자, 에이버리라고 하는 사람은
S형균, 자, 뒤에 가보시면 가열에 죽인 S형균의 DNA에 각각 DNase, RNase, 프로티에이즈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열 처리한 S형균을 DNA로 처리를 했고 또 RNase 처리했고 프로테이즈 처리했죠. 그때 DNase로 처리한 경우에만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형질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S형균만을 빼내어 살아있는 S형과 밸런스 키워봤더니 DNA를 넣어준 경우에만 R형균이 S형으로 형질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DNA를 깨면 DNA를 부숴버리면 S형균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S형균을 형질전환시키는 물질이 DNA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유명한 실험이죠. 자, 넘겨보시고요. 허쉬와 체이스의 박테리오 파지 실험이 있습니다. 자, 허쉬와 체이스 박테리오 파지 실험. 자, 거기 이제 2번 동그라미를 가보시면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것을 간염을 시켰죠. 박테리오 파지 간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장균이라고 하는 애에게 박테리오 파지를 간염시켰더니 방사능 단백질은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대장균 안 들어가요. 자,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방사능 DNA만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균 안으로 방사능 DNA가 들어가고 결국 대장균 안에서 박테리오 파지의 증식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본 실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뭐 한다? 결국 DNA 증식을 일으킨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 그럼 결국 DNA가 엄청나게 중요한 유전 물질임을 확인한 실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게 되면 2번 동그라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간에 대장균 내부에서 32P로 표지가 된 DNA 검출이 되었고 이를 통해 T2 바이러스도 DNA를 이용해서 자신을 복제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DNA라는 것이 유전 물질임을 확인한 실험이죠. T2의 DNA가 들어갔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NA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폐렴 쌍규근 실험과 박테리오 파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가보시면 DNA 이중 나선의 구조의 특징이 나옵니다. DNA 이중 나선의 구조의 특징.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맨 마지막 줄 가서 보시면 X선이 회절되는 무늬, X선 회절 무늬를 가지고 DNA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X선 회절 무늬를 가지고 밝혀냈습니다. 자, DNA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이중 나선인데, 자, 그때 이렇게 아래쪽에서나 또는 위쪽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DNA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된 것처럼 아래쪽에서 보였을 거예요. 위도 마찬가지죠. 그 모습을 이제 X선 회전물에서 관찰한 거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119페이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이 사람들 천재인 게 이걸 보고 뭘 알아냈어요? DNA 이중 나선인 거를 알아냈죠. 각 원자들 위치를 알아낸 것이 특이적인 상입니다. 자, 우리 외워야 될 것들을 뭐 체크해 드릴게요. 자, 양가로 2번 가보시면요. 단위체인 뉴클레오티드가 데옥시리보스, 자,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인산기와 염기가 결합되어 구성이 되는 게 특징. 데옥시리보스와 인산기는 친수성이고 염기는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염기가 가운데 쪽으로 몰려 들어가죠. 이 염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모습이에요. 염기 간의 수소결합을 형성하고요. 결국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염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내부로 들어온다는 거죠. DNA 안쪽 공간으로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DNA의 안쪽 공간에, 이 안쪽 공간에 염기가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염기가 가운데 다 들어있잖아요. 자, 120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3번. 염기는 퓨린, 피리민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염기는 퓨린과 피리미딘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자, 그 다음 4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염기는 퓨린과 피리미딘 구성되어 나타난다. ATCG. 예? 그럼 4번. 두 가닥의 DNA는 서로 거울을 마주보듯이 있다. 안쪽에는 염기들이 있는 거예요. 안쪽에 염기들. A하고 T는 수소결합이 2개고요. C하고 G는 수소결합이 3개입니다. 염기쌍의 소수성 상호작용도 DNA 두 가닥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수소결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샤가프의 법칙. 엄청 또 중요한 법칙이죠. 샤가프라고 하는 사람이 DNA의 염기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 샤가프가 여러 생명체에서 ATCG의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A하고 T의 비율이 같은 거고요. C하고 G의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리미딘과 퓨린의 비율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A하고 T가 같고 C하고 G가 같습니다. C하고 T는 피리미딘이고요. A하고 G는 퓨린이기 때문에 결국 퓨린과 피리민의 비율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 밑으로 가보시면 3번에 DNA 화학결합에서 3번과 4번이 중요합니다. 자, 3번 수소결합이 더 중요합니다. DNA 두 사슬의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이다. 지금 공무원 시험 문제 이거 두 번이나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4번 염기 축적에 따른 소수성 결합. 이중나선 DNA 사슬 내부에서 수소결합을 한 염기쌍들의 소수성 작용에 의한 축적, 즉 염기들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축적이 돼요. 염기들이 가운데 놓이죠. 얘들이 전부 다 축적이 됩니다. 자,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판때기가 있으면 수소가 연결이 되고 점점 이렇게 아래로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쌓여 있으니까 이게 소수성인 부분들이 이렇게 판이 놓여 있는 것처럼 쌓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소수성 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자, 왓슨과 크릭의 DNA 모형의 특징. 자, DNA 가닥은 서로 역평행이에요. 역평행하다. 자, 앞에 그림에게도 잘 보이는데 이게 방향성이 반대라는 거죠. 5에서 3방향, 5에서 3방향을 보시면 항상 반대입니다. DNA나 RNA는 항상 5에서 3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5에서 3방향으로 우리가 본다. 왜? 만들어지는 게 5에서 3방향으로 항상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저런 특징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에 가보시면요. 1 회전했을 때 10개의 유클리오티드 쌍이 있어요. 데옥시리클리오티드가 10쌍이 있어요. 10쌍, 이것도 가끔 내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비폼 형태를 봤을 때 메이저 그루브와 마이너 그루브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래 이제 그림 보시면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가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여 있습니다. 홈이 파여 있고요. 이쪽 부분도 홈이 파여져 있는 거예요. 양쪽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홈이 더 좁고 이 부분이 더 넓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을 메이저 그루브라고 부르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 그루브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 따로따로 별도로 표기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4번을 가보시면요. 친수성인 당과 인산은 외부에 노출된다. 인산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수성인 염기쌍은 이중나선의 내부에 배열되어 있어요. 소수성 염기쌍이 내부에 배열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가보시면요. 다른 형태의 DNA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B폼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B폼. 넘기시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넘길 필요 없죠. 자, A폼, Z폼이 있고 B폼은 왼쪽에 있었죠. 122페이지에 있는 것. 이게 B폼의 특징입니다. 4번에 왓슨과 크릭의 DNA 모형이 B폼의 특징. 자, 이 123페이지에는 DNA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생체 내에도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A폼, Z폼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다 이거 B폼의 특징만 물어보는 거니까 B폼만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거의 다 이 B폼만 가지고 출제하는 거 B폼만 가지고요. 자, 넘겨보시고요. 124페이지 DNA의 복제 과정이죠. 복제 과정. 자, 12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자, 세포 주기 동안에 S기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DNA가 먼저 단일 가닥으로 풀어지고요. DNA가 먼저 단일 가닥으로 풀어지고요. 이들 상보적 서열이 각각이죠. 각각 새로운 사슬 합성의 주형이 돼요. 각각 사슬의 주형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반보존적 복제 방식을 부르는 거예요. 반보존적 복제 방식. DNA 복제는 반보존적이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림 밑에 보시면 DNA 복제는 반보존적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DNA 복제는 반보존적입니다. 누가 이걸 밝혀냈어요? 메셀스와 스탈이라는 사람들이죠. 자, 메셀스와 스탈이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보존적, 반보존적, 분산적 실험을 해본 거죠. 무거운 질소를 넣어놨다가 가벼운 질소를 옮겨가면서 실험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그때 반보존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그때 반보존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게 특징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가보시면요. 메셀스가 스탈의 실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험 방법은 우리가 열거를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 DNA 복제가 일어났을 때는 무거운 DNA밖에 없습니다만 14짜리 N의 베이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복제가 일어나면 잡종 DNA가 나와요. 가운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와 15짜리가 뜨는 거고요. 그 다음 복제를 하게 되면 잡종 DNA와 가벼운 DNA가 1대1로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제가 진행됨에 따라서
가벼운 DNA가 점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제하면 1대 3이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복제하면 1대 7이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복제하면 1대 15가 되는 겁니다. 2배씩 늘어나면서 점점 가벼운 DNA가 많은 게 특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가보시면요. 127페이지에 DNA 복제 요소에 대한 정리가 나왔죠. 자, 첫 번째, 복제 원점입니다. 복제 원점은 특정한 지점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점부터 복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복제 과정의 시작 부위다. 특정한 염기서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 다음 2번의 복제 분기점. 복제 분기점은 복제가 이제 막 되고 있는 장소들을 말합니다. 이제 막 복제가 되고 있는 장소들, 이걸 복제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주 넘겨보시고요. 자, 3번의 헬리케이즈. 자, 헬리케이즈는 두 번째 끝에 가보시면요. DNA 두 가닥을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역할. 즉, DNA 두 가닥을 분리시키는 역할이 헬리케이즈입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얘가 지금 헬리케이즈예요. 얘가 헬리카제입니다. 얘가 헬리카제, 헬리케이즈라고 하는 애예요. 자, 얘가 헬리케이즈, DNA 복제를 할 때 DNA 두 가닥을 벌리는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프라이머라는 걸 만듭니다. 프라이머는 프라이메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이메이즈라는 효소를 만나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만든 거 있죠. 이 놈이 이제 프라이메이즈예요. 우리 교재 다음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프라이메이즈 하는 역할은 RNA 프라이머 만드는 거죠. 자, 128페이지를 보시면요. 외사슬 결합 단백질.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이중나선이 다시 수소를 형성해서 붙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DNA 두 가닥을 복제하기 위해서 떨어뜨렸는데 다시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외사슬 결합 단백질이 막아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RNA 프라이머라는 게 나왔죠. 자, RNA 프라이머라고 하는 것은 DNA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자리가 필요하다. 시작되는 자리. 그 시작되는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 프라이머라는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RNA 프라이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RNA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DNA 복제는 5에서 3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5에서 3방향. 그때 얘가 이제 DNA 중합 3번이잖아요. DNA 폴리머레이즈 3번인데 DNA 폴리머레이즈 3번이 복제를 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프라이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우리 교재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재 130페이지에 보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보세요. DNA 중합효소.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백질 효소는 DNA 가닥을 중합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신장시킬 대상이 없으면 DNA 중합할 능력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프라이머가 필요한 거죠.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좀 내려가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네 줄 내려갔을 때, 자, 그러면 DNA 중합효소는 핵산절편, 즉 프라이머가 있어야 돼요. 그럼 프라이머의 3' 끝, 이쪽이 이제 3' 끝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5'이니까 이쪽은 3'이 되는 거죠. 자, 3' 끝에 데오옥시클레오티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DNA를 합성하는 기준으로 보면 합성되는 방향이 5에서 3방향입니다. 이것도 무지 잘 나오죠. DNA 복제는 5에서 3방향이다. RNA를 만드는 전사 과정도 5에서 3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DNA와 RNA는 5에서 3이라는 방향성이 있다. 만드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 밑으로 가보시면요. DNA 중합효소 1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그 지역을 DNA로 메꾸는 애들이에요. 반면에 넘겨보시면요. DNA 중합효소 3번이라는 게 있죠. 얘는 주요세로 되어 있는데 DNA 복제에 관여하는 큰 복합체 단백질. 둘 다 DNA 중합효소는 둘 다 5에서 3방향 복제하거든요. 자, 그림 보시면 DNA 중합 3번이 요 녹색의 부분에 해당하는 DNA를 만들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곧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죠. 녹색애가 와요. 녹색애. 이 녹색애가 바로 DNA 중합효소 1번입니다. 얘가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효소 1번인데 이 DNA 1번이라고 하는 것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죠. 빨간색으로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이 지역을 DNA로 메꾼다. 그럼 DNA로 메꿔졌을 때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걸 연결하죠. 누가요? DNA 연결 요소, 즉 라이게이즈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DNA 연결 요소 라이게이즈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가 연결하는 거예요. 리가아제. 그래서 우리 7번에 보시면 그게 돼 있잖아요.
불연속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옷가잡기 절편들, 이 녹색으로 보이는 애들이 이게 다 옷가잡기 절편입니다. 쪽발이 옷가잡기라는 분이 발견하셨죠? 옷가잡기 절편들이 얘들이 옷가잡기 절편이에요. 자, 옷가잡기 절편들,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옷가잡기 절편들입니다. 절편 1, 2, 막 번호 있죠? 1, 2 번호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연결하는 것이 누굽니까? 라이게이즈죠. 라이게이즈. 자, 그 다음 8번을 가보시면 뒤에 회전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질화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얘들은 두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요. 슈퍼 코일 현상, 초나선 현상을 풀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DNA가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나선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DNA가 두 가닥이 있으니까 초나선. 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제가 그림을 뭐 잘 그릴 수 있을지. 자, 잘 그릴 거예요. 믿어요. 자,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이게 초나선입니다. 이게 초나선이에요. 이게 초나선. 꼬여 있죠, 지금요. 그림 보시면요. 이런 게 초나선입니다. 자, 초나선 구조가 DNA 두 가닥이 풀어지는 가운데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를 두 가닥을 준비해 놓고 내가 이렇게 쭉 당긴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 엉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초나선을 만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을 가보십시다. 텔로메라제. 자, 네 줄 내가 보세요. 네 줄. 네 줄 내가 봅시다. 자, 텔로메라제는 일종의 역전사 효소예요. 그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 봐야 되는데. 자, 복제가 계속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DNA 길이는 짧아져요. 양쪽 끝이 짧아집니다. 양쪽 끝을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쪽 끝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텔로미어 부분이 짧아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즉, 텔로미어 부분이 짧아집니다. 그 짧아질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소가 텔로메라제. 텔로메라제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역전사 효소. 자신의 안에 RNA가 있는데 얘를 DNA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사 효소라고 부르는데 그 RNA를 끝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이 짧아지지 않겠죠. 텔로메라제라고 하는 애가 작동을 해가지고요. 양쪽 끝이 짧아진 걸 막는 거예요. 복제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짧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근데 이 부분이 짧아지지 않게 이걸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텔로메라제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텔로메라제. 일종의 역전사 효소이고 자신의 안에 RNA를 갖고 있어요. 이 RNA를 이용해서 6개의 반복소를 가진 DNA 절편을 합성해낼 수가 있는데 그 DNA가 계속 붙는 겁니다. 양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거죠. 방지한다. 자, 다음 주 넘겨보십시오. 자, 연속 복제 가닥과 불연속 복제 가닥 특징을 아셔야 되니까요. 자, 연속 복제 가닥은 우리가 선도 가닥이라 불러요. 계속해서 복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도 가닥이라 부르는 거죠. 자, 반면에 불연속 복제 가닥, 옷가잡기 절편입니다. 자, 복제 분기점부터 복전점을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뒤에 가보시면 짧은 절편들, 이걸 옷가잡기 절편이라고 부르죠. 자, 옷가잡기 절편은요, DNA 복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만들어져요. 자, 이런 그림 좀 기억하시면 좋고, 자, 5', 3'. 그럼 DNA가 이제 복제가 되면요, 5, 3방향 복제이기 때문에 2방향 복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야 상보적으로 지금 붙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쪽 가닥은 반드시 이렇게 합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5, 3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3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될 수밖에 없어요. 벌릴 때마다 복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가닥 있죠. 이 위에 있는 가닥. 이 위에 있는 가닥을 우리가 선도 가닥이라고 부른다면 밑에 있는 이 가닥을 옷가잡기 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옷가잡기 절편.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DNA 복제가 일어날 때 하나는 옷가잡기 절편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선도 가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옷가잡기 절편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선도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DNA가 두 가닥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한쪽 가닥과 한쪽 가닥에 DNA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선도 가닥이고요. 하나는 옷가잡기 절편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DNA 복제라는 부분을 봤는데 유전학 부분은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라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DNA 복제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하시고 뒤에 부분 또 유전자의 발현, 즉 전사라는 것들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정리하는 것, 이 단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